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미래 모빌리티 UAM 그리고 드론에 대해서 설명할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과의 이성욱 교수입니다. 약 30분씩 총 4편에 걸쳐서 이 드론과 UAM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전체적인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UAM과 드론의 일반적인 개론, 항공역학, 구조, 활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로 UAM과 드론의 일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어와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론이라고 하면은 숯벌이라고 하는 의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유래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그림은 다양한 형태의 드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드론의 크기, 비행 시간, 탑재 중량, 고도, 그 분류와 명칭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종류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이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공식적인 명칭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드론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요. 어떤 별명 또는 애칭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중에도 설명이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주로 드론 또는 무인기라는 명칭을 쓰겠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이 명칭들은 공식적인 명칭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UAV라고 하는 것은 Unmanned Aerial Vehicle이라고 해서 무인 항공기가 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사람을 탑승을 시키지 않고 어떤 정찰이라든가 또는 공격기 이런 쪽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기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UAV라고 하는 용칭은 주로 군용 무인기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용어로 UAS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앞부분에 UA는 이제 동일한 명칭이 되겠고 뒤쪽에 있는 S가 vehicle이 아니고 시스템을 의미해서 이 무인 항공기의 기체뿐만 아니라 지상의 기지국 또 통신을 위한 인공위성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광범위한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군사용어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RPAS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국제민간항공기구라고 해서 ICAO에서 정한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그래서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으로 직역을 하게 되면 원격 조종 비행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는 반드시 알아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론은 일반적으로 별명 또는 애칭으로 사용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별명은 주로 전투기 또는 헬기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수가 있는데 호넷, 톰캣, 와일드캣 이러한 이름들은 다 전투기에서 애칭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UAM이라고 하는 또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UAM은 Urban Air Mobility의 약자로서 도심 내에서 항공 이동체라고 해서 무인기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사람이라든가 물건을 태워서 이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행의 원리는 UAV나 RPAS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단지 이제 용도가 사람이 타건 또는 물건을 옮기는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UAM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들과 같이 여러 개의 로터가 달린 비행체가 사람이 타거나 또는 어떤 물건을 이송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용어가 나오죠. eVTOL이라고 하는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문자 E는 일렉트릭의 전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V는 vertical, 수직이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T는 take, O는
오프가 되겠습니다. 즉 이륙이란 말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L은 이제 랜딩의 의미로 eVTOL 하면 이제 전기 장치를 이용한 수직 이착륙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비행기를 보시면은 보통 긴 활주로에서 속도를 내면서 주행을 하고 그다음에 날개에서 양력을 얻어서 이륙을 하는 이런 방식의 이착륙을 하지만 이러한 UAM 드론 같은 경우에는 수직 이착륙을 하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CTOL이라고 해서 컨벤셔널 통상적인 테이크오프 랜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 활주로에서 이착륙하는 형태가 되겠고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가 상당히 짧겠죠, 그죠? 그래서 STOL, short라는 의미로 STOL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eVTOL, VTOL 또는 STOL, CTOL 이렇게 이 명칭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UAM에도 상당히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표에는 4가지 형태에 대해서 한번 어떤 특징, 장점, 단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멀티콥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헬리콥터,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타입, 고정익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장단점이 이 표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멀티콥터의 경우에는 비행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보통 30분 내지 40분 이내로 비행 시간이 짧고 또 탑재할 수 있는 중량도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래서 5kg, 또 아주 대형이어도 한 250kg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착륙은 VTOL 형태의 수직 이착륙이 되겠고 짐을 싣는 방식 또는 짐을 탈거하는 방식은 수동 자동 모두 가능합니다. 자, VTOL 형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비행과 호버링, 가만히 떠 있는 형태죠. 이것이 가능하고 기동성과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데 단지 로터가 많기 때문에 이 에너지 효율 면에서는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비행 시간이 짧고 또 많은 양을 탑재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헬리콥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헬리콥터에는 로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비행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효율이 좋습니다. 즉 로터는 여러 개일 경우에 열 손실 또는 마찰 손실 이런 손실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로터는 숫자가 적을수록 효율이 좋아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특징으로는 멀티콥터하고 이제 유사하죠. 호버링도 가능하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이브리드 형태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이착륙할 때는 수직으로 하는 VTOL 방식이지만 이동할 때는 일반 비행기와 똑같은 고정익의 날개를 이용해서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고 또 장거리, 또 장시간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구조가 좀 복잡해지고 또 기체의 무게도 좀 증가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비행기와 동일한 고종익 이러한 드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비행 시간이 길고 또 탑재할 수 있는 짐의 무게도 크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가장 큰 단점이 바로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직 이착륙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의 드론들이 존재하고 또 이런 드론들은 또 사용 목적과 용도에 맞춰서 알맞은 형태를 또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엔 승객을 태워서 이동하는 UAM들의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조종사가 같이 탑재를 하는 형태로 시작을 하겠지만 미래에는 조종자가 없이 자율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좀 오래된 형태의 UAM이긴 한데 일반 도로를 주행하다가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비행을 할 수 있는 약간 올드 타입의 UAM이 되겠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이착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비행장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밑에 보시는 이 그림들 보시면 최근의 UAM들은 빌딩에서 옥상에 이제 이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VTOL 형태의
멀티콥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이고 또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동영상은 예전에 아까 개발된 올드 타입의 이런 플라잉카에 대한 동영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료는 기존 차량과 동일하게 가솔린을 활용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날개가 접힌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인근에 이제 비행장을 이용을 해서 긴 활주로를 고속으로 달리면서 비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날개를 펴고 있죠. 예. 후방에 있는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추력을 얻어서 이렇게 긴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동영상은 최근에 일본에서 개발된 스카이드라이브라고 하는 1인용 UAM이 되겠습니다. 멀티콥터로서 로터가 총 8개, 한 축에 이제 로터가 2개가 붙어 있는 형태로 4개의 암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총 8개의 로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고도가 높지는 않지만 현재는 자유자재로 방향을 틀면서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유럽에 있는 에어버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 중인 2인승 UAM이 되겠습니다. 그 가까운 미래에 실현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제 일반 택시를 부르듯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 그리고 금액을 확인한 뒤에 결제하는 아주 상당히 편리한 형태의 UAM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옥상에서 이 UAM이 이제 이착륙을 하면서 탑승을 하고 정해진 경로를 이용해서 비행을 하는. 그래서 이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조종자가 탑승을 하겠지만 미래에는 이런 조종자 없이 자율적으로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용 드론과 UAM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무인기, 아까 얘기했던 UAV도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개발되고 보급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무인 정찰기로서 기수, 그러니까 기체 앞부분에는 다양한 레이더,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등 정찰 장비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맨 뒤쪽에는 이제 프로펠러 엔진이 달려 있어서 추력을 얻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정찰뿐만 아니고 이러한 무인기에 미사일까지 장착을 해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드론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UAV의 조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탑승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상에서 위성을 통해서 이런 무선 통신으로 직접 조종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UAS라고 부른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분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공기 힘의 발생 원리, 그리고 날개의 운동 형태, 동력 장치의 유무, 사람의 탑승 여부, 그다음에 무게, 그리고 운용되고 있는 고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공기 정력학과 공기 동력학으로 분류를 하자고 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기 정력학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에어벌룬이죠. 에어쉽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이 에어쉽 같은 경우에는 공기보다 가벼운 수소라든가 또는 헬륨을 넣어서 공기와의 밀도차, 즉 부력으로 기체를 띄우는 형태가 바로 공기 정력학적인 기체가 되겠습니다. 이번 UAM 드론에서는 공기 동력학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력학은 취급을 하지 않고 공기 동력학에 의한 분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 동력학의 분류에서도 보시면 엔진이 있느냐 없느냐, 즉 추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고, 추력이 없는
그런 형태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글라이더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글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큰 날개로 공기의 양력만을 이용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엔진이 장착된 경우에는 다시 회전익과 그다음에 고정익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회전익 같은 경우에는 헬리콥터 또 멀티콥터의 형태가 이런 회전익 기체가 되겠고 일반적인 비행기가 바로 고정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루는 것이 바로 이러한 회전익과 고정익 형태의 엔진이 장착된 기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력을 얻는 방법에 따라서는 회전익과 고정익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전익에서도 로터가 하나짜리인 이런 경우에 싱글, 두 개가 되면 이제 더블이 되겠죠. 근데 이 더블 중에서도 그 밑에 보시면 코엑시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터가 하나의 축에 위아래로 붙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최근에 그 화성에서 비행했던 인제니어티가 바로 이러한 형태의 드론이 되겠습니다. 자, 멀티콥터 중에서는 로터가 4개, 6개, 8개 이렇게 짝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또 뒤에서 항공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익의 경우에는 기본형과 또 하이브리드형 그리고 오너소프트라고 하는 일반 곤충 또는 새와 같은 이런 비행 원리를 모사한 형태로 개발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바로 글라이더에 이륙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이 글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자체 동력이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차량이 글라이더를 끌거나 또는 고도가 높은 곳에서 바람을 이용해서 이륙하는 그러한 이륙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를 보시면 동체의 길이보다 이 날개 길이가 훨씬 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 양력을 충분히 얻기 위해서 이 날개를 이렇게 길게 잡는 이유가 바로 그런 충분한 양력을 얻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분류는 무게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게에 따른 분류를 한번 이야기할 때는 또 사람이 탔는지 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또 나눠지게 되는데 먼저 항공기의 경우에는 무게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비행기, 헬리콥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 경량 항공기라고 하는 것은 또 사람이나 짐, 연료를 모두 채운 무게인 그 최대 이륙 중량이 600kg 이하를 경량 항공기로 분류를 합니다. 또한 사람과 짐 연료를 채우지 않은 무게인 자체 중량, 이 자체 중량이 115kg 이하인 기체를 초경량 비행장치라고 부릅니다. 자, 무게에 있어서 이렇게 최대 이륙 중량과 자체 중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무게를 좀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무인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 항공기의 경우에는 자체 중량이 150kg 이것을 기준으로 이하는 무인 비행 장치라고 하고 15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인 항공기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다 무인 비행 장치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때 자체 중량에는 배터리의 무게도 모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무게 150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하의 기체를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기정력학 기체인 무인 비행선의 경우에는 180g 이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이하일 때는 무인 비행 장치, 그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무인 항공기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어 있죠. 자, 보시는 그림은 고도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고도가 낮은 드론들은 배터리하고 모터를 이용해서 작동이 되는데 채공 시간이 비교적 짧고 또 무게도 가벼운 그러한 드론을 주로 이 저공 지역에서 이제 운행을 합니다.
해발 한 8에서 13km 정도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것을 이제 중고도 운용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모터 배터리보다는 어떤 연료 그리고 엔진을 사용해서 작동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로 로타리 엔진 또는 왕복식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보다 더 높은 13에서 한 20km 정도의 고도에서는 고고도 드론이라고 해서 주로 민간 항공기 또는 전투기에 사용되는 터보팬 이런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공 시간도 뭐 20시간을 넘어가고요. 뭐 수십 톤에서 수백 톤의 그런 하중을 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도, 고고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군사용으로 정찰과 공격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저고도 이런 경우에는 산업용 또는 민수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사진은 항공기 중에서도 보통 얘기하는 경비행기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이제 최대 이륙 중량이 600kg 이하인 경량 항공기이고요. 그다음에 뒷면에 있는 날개를 보시면 이 방향을 조절하는 타면 조종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타면 조종형 비행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드론의 탄생과 진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의 탄생은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비행기가 발명이 된 뒤에 니콜라 테슬라라고 잘 아시죠, 여러분들? 테슬라 자동차도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니콜라 테슬라가 원격으로 제어하는 무인 항공기를 최초로 드론 탄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회전익이 아니고요. 고정익 형태로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취미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RC 비행기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현대적인 무인 조종기 항공기 이런 모습을 띈 드론은 세계 제1차 대전 중에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미국 전기 기술자인 그 찰스 캐터링이라는 사람이 비밀로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는데 바로 이 자폭형 항공 어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행기에 폭탄을 실어가지고 수십 킬로를 날라서 자폭하는 형태. 여기에는 이제 그 라이트 형제 중에 한 명인 오빌 라이트도 함께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18년 초에 이제 캐털링은 캐털링 버그라고 하는 이 무인 폭격기를 개발하는데 이때 당시의 날개 길이가 4.5m, 무게는 이제 폭탄을 실으면 한 240kg 정도까지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포드에서 만든 4기통 엔진을 사용을 했고요. 시속은 80km 속력으로 64km까지 날아가서 자폭하는 그러한 공격기였습니다. 그래서 캐터링 버그는 초기에 50대가 이제 제작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기 때문에 거의 실질적으로 사용은 많이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드론 기술을 상당한 기술로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영국에서도 1930년 중반부터 이 무선 조종 항공기를 생산을 하면서 연구 개발을 하였고요. 이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DH-82B, 애칭으로는 퀸비라고 하는 고정익 무인기였습니다. 여왕벌이라고 하는 거죠. 전함에서 이륙하는 모습을 보시게 되면 짧은 거리에서 이제 이륙을 하기 위해서 캐터펄트라고 하는 이 새총을 쏠 때 하는 그런 장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미국 항공모함에서는 이제 증기를 이용해서 항공기를 발진시키는 그런 장치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사출기라고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무인기에는 랜딩 기어로서 바퀴가 아니라 플로트라고 하는 즉 육지에 착륙하는 게 아니라 바다에 착륙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이런 장치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무인기의 사용 용도는 전함 또는 지상에서 대공포 연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이때 마침 미국의 해군 제독이 영국을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 퀸비를 보고 나서
자, 미국에도 이런 퀸비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한 뒤에 이것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같은 이름을 따오기가 좀 뭐하니까 이분은 이것을 드론이라고 이름을 살짝 바꾸면서 개발 그리고 보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이제 그 라디오 플랜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미국에 공장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 1940년도에 프로토타입의 드론을 시연을 한 뒤에 OQ2라고 하는 이러한 모델을 생산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미군 육군과 또 해군에 약 15,000대가 넘는 이런 드론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는 사진이 바로 이 OQ2의 생산 라인을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제원은 길이가 2.65m, 폭이 3.73m, 중량이 47kg, 또 엔진은 7마력 한 대를 탑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대 속력은 137km/h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속 시간은 1시간. 그래서 이것을 대량 생산하면서 세계 2차 세계대전에 활용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동영상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역시 사출기 캐터펄터를 이용해서 이륙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기를 이륙을 시키게 되면 이 함선 또는 전투함에서 대공포를 쏘면서 저런 무인기를 추락시키는 그런 연습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드론을 양산한 라디오 플레인 이 회사에서는 또한 재미있는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1944년도 육군의 한 주간 잡지에서 실릴 사진을 찍기 위해서 기자가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 우연히 찍힌 여공이 있었는데 이 여공이 바로 마릴린 먼로였죠. 그래서 이 잡지에 실린 이 여공이 유명해지면서 또 영화에도 출연하고 배우로도 데뷔를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에피소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육해공군 모두 다양한 형태의 드론들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을 또 하게 되었고 여기 또 몇 가지 RP-71, 또 TDR-1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드론들이 개발, 운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상의 드론 탄생부터 50년대까지의 발전사를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1912년도에 테슬라가 원격 조종 무인기를 시험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1935년도에 영국에서 여왕벌이라고 하는 드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36년도에는 델모페르니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40년에 대량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무인 표적기, 자폭 공격기, 정찰기 형태로 발전이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가 60년대에 들어와서는 다양한 전쟁들이 발발을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그다음에 중동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런 다양한 전쟁을 거치면서 이 드론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을 거듭합니다. 또한 전자정보통신, 또 시스템 이런 것도 발전하면서 주야간, 또 고고도 정찰뿐만 아니라 군집 자유화, 또 정밀 폭격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UAS라고 하는 것은 무인 비행체에서 통신 장비 그리고 지상 제어국에서의 GCS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서 군사용 UAS의 경우에는 지구 반대편에서도 조종이 가능하도록 이런 인공위성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본토의 조종사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라크 또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무인기를 날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정찰과 또 폭격이 가능하도록 조종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무인기의 분류는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다시 보면은 이륙 중량, 그다음에 운용 고도, 통신, 조종 방식, 이착륙 방식, 또 사용하는 추력의 에너지원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분류가 됩니다. 자, 멀티콥터 중에서도 로터가 4개인 것을 쿼드콥터, 그다음에 X형, 플러스형이 또 있고요.
H형 이런 것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로터가 6개인 것을 헥사콥터, 이 경우에 이제 2개씩 동일한 축에 설치한 Y6형, 또 IY6형, 또 각 축에 하나씩 연결된 X6형, 그다음에 I6형, 뭐 H6형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또 로터가 8개인 옥토콥터 역시 보시는 그림처럼 다양한 구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또 판매되고 있는 멀티콥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멀티콥터의 주요 명칭을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모터 또는 로터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프로펠러가 장착이 됩니다. 2번은 붐 또는 암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4번은 이제 뚜껑이 되는 거죠. 캐노피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실제 전투기에서도 보면 이 조종사를 덮는 보호하는 그런 투명한 유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7번은 랜딩 기어가 되겠고요. 8번은 GPS 신호를 받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기체 안에 보이지 않게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노이즈 같은 이런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따로 외부로 이렇게 설치하기도 합니다. 향후에 다양한 형태의 무인기들이 출시가 될 텐데요. 활용도 면에서는 지금 멀티콥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정이, 그 다음에 싱글 로터인 헬리콥터,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순 이런 식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멀티콥터 같은 경우에는 비행 시간이 좀 짧지만 이런 안정성이라든가 또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조종성 이런 것들의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용 또는 취미용으로도 상당히 많이 보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있는 그 미래의 도시명 항공 이것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영상을 보면서 첫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